안녕하세요. 테라엔조입니다. 한 5편, 6편을 재료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갈 겸 작업하는 모습과 몇 가지 작업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간에 제가 사용하다가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촬영을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 편에 테스트한 작업 2곳인데 지금 크랙이 크게 올라온 곳은 이렇게 2군데가 지금 보이고요. 다른 곳들도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점점 양생이 되어 가면서 크랙은 더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것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다 마르고 나면 크랙이 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작업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작업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큰 통을 하나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 재료들을 다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재료들을 쭉 한번 섞어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재료 만드는 건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그냥 섞을 거니까 영상에 크게 안 남겨도 될 것 같고요. 재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섞어 볼게요. 오늘은 장갑을 좀 끼고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업하기에 적합한 재료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쭉 섞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오래됐는지 좀 뭐랄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지금 돌이 되어 가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해도 이 두께가 있으면 기형성인 재료인 석회는 단단하게 굳지를 않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많이 굳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비닐로 한번 덮어두면 완전하게 굳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 비빔밥인가요? 이 정도 상태에서 일단 믹싱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정상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다가 지금 조금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약간 좀 꼿꼿하게 굳어 있는 상태 그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믹싱을 하면 다시 풀립니다. 이걸로 작업을 하면 뭐 작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라 테스트해본이라고 만들어뒀던 재료들, 지금 소석회 증점제와 섬유가 지금 들어가 있고 7번, 6번, 5번 규사가 들어있는 이런 테스트한 재료들,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라면 조금씩 필요한 혼화제를 넣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들은 작업하다 보면 필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한 것들은 씻어가지고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 섞어서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섬유가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전통 재료도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석회의 그 부드러운 이 촉감이 느껴져 가지고 저도 영상을 찍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소스케를 원재료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앞으로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믹싱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가 섞인 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믹싱을 할 때 이 믹싱기가 돌아가면서 저항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정도까지 물을 넣어가지고 점도 조절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믹싱할 때 느껴지는데 이 믹싱기가 돌아가면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뭔가 딱딱한 게 걸린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믹싱을 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퍼서 부드러우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죠? 반죽이 탁탁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라면 뭐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보자 분이시라면 조금 묽게 일단 배합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묽어가지고 물처럼 이렇게 퍼지는 경우에는 작업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흑손 위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이게 재료를 잘 배합을 해 주셔야지 결국은 그게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로 나타납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속도들이 완연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 자체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공사비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재료는 누가 작업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만지기 좋은 베스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믹싱을 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믹싱하면서 설명하면서 좀 말이 길죠.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이 혓바닥이 좀 긴 편입니다.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이 미장일을 배워가지고 이 미장 세계에 뭐 이렇게 자다가도 이 혁손질이 될 정도로 되는 그런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작업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왜 이제 저렇게 못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통도 좀 씻어가지고 4개나 통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재료 이야기도 아니지만 뭐 작업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통을 씻는다고 이게 그 소지라고 하죠. 도자기 만들 때 흙을 쓰시는데 그걸 제가 좀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아놨던 건데 위에 이끼가 많이 껴서 버리려고 그러다가 이끼를 딱 들고 나니까 이렇게 안쪽에는 잘 이렇게 마르지 않고 잘 보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미장 작업하는데 토자가 붙는 흙은 쓰시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토자가 붙어 있는 뭐 규조토, 고령토, 이런 황토, 이런 토자들은 입자들이 나중에 굳으면서 이게 크랙을 유발할 위험 요소가 좀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토자가 붙는 재료를 쓰실 때는 이 크랙이 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전에 유니온이라는 회사에서 이 벽 재료를 만들 때 규조토의 일종인가? 그 벤토나이트라는 흙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재료가 쫄깃쫄깃하게 변해요. 근데 떠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놈도 그대로 넣어가지고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믹싱을 하고요. 얘가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믹싱을 좀 잘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흙이 뭉쳐져 있는 곳에 재료만 사용하게 되면 크랙 나거나 할 위험이 따르니까요. 이 재료가 조금 섞였는데도 점도가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믹싱을 해보면 이 받는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벤토나이트라는 그 흙을 왜 벽 작업하는 재료에 섞었는가 하면 굉장히 찰지고 이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습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이 재료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량을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도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겠다라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바로 사용할 거는 아니니까 요 정도 믹싱을 일단 해두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크랙은 유발할 재료일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떠보면 굉장히 재료가 쫄깃쫄깃해졌다라고 느껴져요. 이런 재료 같으면 이제 물의 농도만 맞춰가지고 작업을 쫙 하면 흙손으로 쫙 밀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해보시면 아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믹싱을 한 이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려면 재료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료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얼마의 재료가 내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이 될까? 그걸 알려면 이 비중을 알면 대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갖는 비중만 아시면 나머지는 이 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아, 내가 1톤이 필요하구나, 500kg가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물량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비중을 아시면 좋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비중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마치고 나셔가지고 몇 미리 두께로 작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중만 알면 내가 작업한 두께가 몇 미리였는지 그것도 대부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걸 알려면 이 재료가 비중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 비중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물을 갖다가 단위 면적을 넣었을 때 그 물의 무게가 1이라고 보고 그 1의 그 기준점에서 더 무거워지면 1.2, 뭐 2.2, 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 테고, 물보다 가벼워져서 물에 뜨는 뭐 재료라고 한다라면 비중이 이제 0.몇 이렇게 내려가겠죠. 비중이 낮아진다는 건 가벼운 재료라는 뜻이고요. 비중이 올라간다는 뜻은 무거운 재료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자갈, 그러니까 규사, 이런 사이즈가 좀 굵은 놈이 들어갈수록 비중은 무거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이 재료의 비중을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믹싱을 했습니다. 이 재료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알면 제가 지금 작업할 벽이 저기 앞에 있으면 그 벽에 이제 얼마의
재료가 들어갈지 그것까지 계산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이 비중을 계산을 하려면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게를 잴 수 있는 이 저울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중을 잴 수 있는데, 먼저 재료로 세팅을 하고요. 이 플라스틱 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의 비중이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 통 무게까지 전부 해서 1826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8kg. 그러니까 이게 1.8리터라는 이야기네요. 2리터짜리 통인가 보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을 1리터만 딱 남기고 이 통을 비워 보겠습니다. just 1000입니다. 제가 여기 1리터를 왜 담았죠? 바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1리터를 담아서 쓰면 되는데, 아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 985.2입니다. 1030인데 여기 물이 좀 떨어졌죠? 1027. 오늘 이러다가 날 새겠는데요? 아우, 1000.1. 그러니까 0.1g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아무튼 이게 딱 1리터 되는 물의 양이죠. 그러면 이게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게 물을 버리겠습니다. 요게 선을 꺼놓은 데가 물 1리터, 그러니까 1kg가 들어간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 재료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하는 김에 귀찮아도 정확한 비중을 알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선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자, 이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8.2. 그러니까 원래 이 플라스틱 통 무게가 28.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1732.8. 1700 정도 잡죠. 그러면 비중이 1.7입니다. 물보다 1.7배 무겁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답은 이제 나왔습니다. 1.7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재료는 비중이 1.7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지면 조금 더 비중은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재료를 먼저 사용할 물에 개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을 보시면 거기 비중이 명기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제품의 비중은 1.7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를 적어야 되는 일이 생겨났네요. 너무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쉬운 얘기니까 좀 그냥 한번 들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 1리터를 넣은 그 공간 안에 사용할 재료를 채워 넣었더니만 무게가 1.7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1.7로 비중을 그냥 계산을 할게요. 1.7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재료는 먼저 이 비중을 알면 저희들이 공사에 사용할 재료량을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식만 아시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공식은 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 이것이 공사의 필요한 재료의 양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각도를 조금 더 글자가 보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을 곱하면 사용량이 나오는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단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사용되는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곳의 면적이 벽으로 친다라면 옆으로 된 면적이 만약에 4m고 높이가 2.3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면적은 작업할 면적은 428, 43, 12, 9.2 맞습니까?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이게 제가 봐서는 9.2 평방미터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 노가다는 이 평방미터를 해배라고 부릅니다. 1해배, 2해배 이러면 이 평방미터를 해배라고 그냥 불러요. 해배이라면 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9.2라는 이 공간이 나왔습니다. 면적이. 그러면 이 9.2라는 면적에 사용된 단위는 평방미터입니다. 제곱미터라는 얘기죠. 면적 단위가 원래 제곱미터란다. 어떤 수치의 이 자성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간에 이 제곱미터가 단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높이는 그냥 메다로 환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다로 환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높이는 밀리미터입니다. 이 높이가 작업할 높이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 두께입니다. 두께. 제가 높이라고 했네요. 높이가 아니고 두께입니다. 두께. 작업할 면적 곱하기 작업할 두께. 그러면 이제 3차원의 이제 단위가 생기나는 거지 않습니까? 2차원의 면적과 높이가 돼 가지고 이 부피가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이 두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셔야 됩니다. 밀리미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을 알았죠, 우리. 이거 상수잖아요. 재료의 상수입니다. 이 재료는 1.7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이 숫자는. 그래서 이 상수인 비중을 딱 알아내고 나면 나머지는 사용되는 사용량입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재볼까요? 저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자 4m 8cm 4m 8cm 4m 8cm면 메타로 적으면 어떻게 되죠? 면적이 면적은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일단 이 넓이가 4m 7cm니까 4070이죠. 근데 면적 단위는 메다 자승으로 적어야 되니까 이거는 4.07이 맞습니다. 4070mm가 아니고 4.07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가 2300입니다. 높이가 2300. 2300mm는 2.3m라는 얘기입니다. 2.3m. 4.07m. 그러면 면적이 나왔죠. 높이 2.3에 넓이가 4.07이니까 이 정도 어려운 수학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4.07 곱하기 2.3
9.361.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계산기로 하기 때문에 9.361. (9.361) 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할 두께를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mm 정도 보통 두 번 작업을 해가지고 한 3.5mm 보통 제가 작업을 하니까 두께를 3.5mm, 아까 여기 보시면 두께는 밀리미터 단위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두께인 3.5mm 이렇게 적습니다. 곱하기 비중은 나왔죠. 1.73인데 그냥 1.7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32.7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단위는 계산하지 마시고 1.7을 뒤에 곱하면 사용할 키로수가 나왔습니다. 55.69kg. 사용될 양은 55.69kg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왜 제가 이 단위를 맞춰가지고 면적은 평방미터로,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고 두께는 미리수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수치 55.69가 킬로그램이 되게끔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은 제곱미터고 두께가 밀리미터로 해서 비중을 곱하면 사용량이 나오는데 이때 이 사용량은 킬로그램이다. 55.69kg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적으로 재료가 25kg, 20kg 정도 나오니까는요. 재료가 3포 필요하겠죠. 3포 필요한데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양은 한 450g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만드시면 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중을 알고 나면 이제 사용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전체 작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용을 55.69kg가 아니라 사용을 다 하고 나니까 40kg 정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작업한 두께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지 마시고 GPT나 제미나이, 클로디한테 야, 내 면적이 이렇고 두께는 모르겠는데 비중이 내가 사용한 재료의 비중이 1.7이야. 근데 사용을 했더니만 40kg를 사용을 했어. 내가 몇 미리 두께로 평균 작업을 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1초 만에 바로 가르쳐 줍니다. 이 식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공식을 외우기 싫다라고 그냥 이해를 좀 하면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린다라면 이렇습니다. 물의 비중은 1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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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방미터, 그러니까 이 최적이 1세제곱미터인 부피를 가진 곳에 물을 채워 놓으면 거기에 1톤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1.7인 저희들 재료를 그 1m, 1m, 1m 높이 안에, 부피 안에 딱 채워 놓으면 무게가 1.7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그 사용량, 그러니까 1.7톤을 구하는 공식인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은 재료를 톤 단위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굉장히 얇게 하기 때문에 1m가 1000mm이지 않습니까? 1000mm가 돼야지 1m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용량을 톤 단위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재료 구입하시는데 0.0 0 얼마 이렇게 키로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재료 구입을 하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1m에서 1000분의 1 단위인 밀리미터 단위로 줄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게도 톤에서 킬로로 1000kg가 1톤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량을 그래서 킬로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두께를 미터 단위가 아니라 이런 밀리 단위로 계산을 한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아, 면적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원래 두께도 미터로 해야 되는데 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밀리미터로 두께를 계산하는구나. 원래 작업도 밀리미터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용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양은 이제 비중만 알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죠. 비중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간 사용량도 알았어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면적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에 내가 작업한 두께도 역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통상적으로 2.5mm 정도 작업을 합니다라고 짓거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의 비중이 한 1.5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가지고 아, 오늘 몇 미리로 작업을 했구나라고 이제 역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제가 작업을 이 정도 두께로 합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지만 한 번씩 꼭 필요한 그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아시면 이제 쉽습니다. 사용량이 만약에 50kg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재료를 보통 작업을 했더니만 물이 한 35% 정도를 넣어가지고 작업하니까 이 작업성이 딱 맞더라라고 이제 미리 아신다라면 그럼 물량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물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색소를 만드실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들어가는 사용량과 안료를 킬로그램으로 사용되는 양에 곱해가지고 기록을 해놔 놓으시면 그러니까 1kg 사용하는데 보통 내가 블랙을 한 0.01g 정도 넣었더니만 아, 이 정도 톤의 색깔이 나오더라라고 이제 데이터화 하실 때도 이 비중은 알고 계셔야지만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가 되셨던 아니면 이걸 취미생활로 하시던 이 비중 하나는 계산하는 그 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같은 1리터 안에 들어간 그 재료의 무게를 재시고 그래가지고 비중이 나오시면 이렇게 곱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얼마를 사용할 건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자, 비중은 이제 알아봤고요. 제가 시작할 때 두 가지 말씀을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중 이야기 그리고 총 사용량을 구해 나가는 그 공식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거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고요. 자, 촬영 스톱. 일단 스톱.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사용할 공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곡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흑손이 이 정도 흑손입니다. 보시면 흑손의 재질이 탄소광이라서 굉장히 단단한 흑손이에요. 잘 휘지를 않죠. 근데 아직도 이게 이 흑손을 제가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길이 안 났는데 길이 나게 되면 이 흑손의 이 곡이 위쪽이 살짝 들립니다. 이 밑쪽도 살짝 들리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흑손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으면 작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윗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 각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흑손을 고르실 때 이렇게 직선을 보시고,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들려 있고 위가 들려 있다고 해서 나쁜 흑손이구나라고는 생각하시면 곤란하시고요. 그게 오히려 더 작업성이 좋은 그런 흑손입니다. 물론 확 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짝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살짝 전체가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좋은 흑손이고요. 저는 이 단단한 흑손을 사용을 하는데, 이 단단한 흑손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평을 잡을 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나면 얘가 좀 밀어가지고 높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흑손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위에도 주로 이 탄력이 있는 이 흑손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이런 흑손을 처음에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나 오늘 한번 사용하고 마실 분들은 이 흑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흑손은 탄력이 있어가지고 웬간한 높이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얇은 작업을 할 때 스무스하게 이 면을 만들어주는 역할로는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흑손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은 이런 흑손은 기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판매가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구입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쓰고 말 흑손이다라고 하시면 이 탄력이 있는 흑손을 구입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초보다라고 하시면 이런 흑손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배워가지고 나도 이 일을 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쪽 흑손을 모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게 단단한 탄소광 흑손을 메인으로 사용하시고요. 거의 이 흑손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탄력 있는 흑손은 가끔 가다가 굉장히 단차가 심해가지고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이. 그럴 경우, 아유, 미안. 내가 오버하면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이 저울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양쪽 흑손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프로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단단한 탄소광으로 된 흑손 하나를 오랫동안 기를 내셔야 돼요. 한 6개월 정도는 사용을 매일 하셔야지만 얘도 끝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면서 재료를 이렇게 만질 때 쫙 밀려나가는 그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흑손을 길들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흑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금자로, 한자로 금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흑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 전 세계 일본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스타일의 흑손인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이런 흑손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일본 분들이 사용하시는 흑손을 보면 단조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흑손 하나 잡으면 몇십만 원 이렇게 흑손 가격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일본을 아직 한 번도 가지를 못해서 언제 한번 놀러 갈 일이 있다라면 한번 일본의 흑손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흑손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이 면이 굉장히 넓은 면을 주로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이 흑손도 괜찮고요. 일반적인 이런 평으로 된 흑손도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이런 그 탄소광으로 된 이 단단한 흑손을 만약에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리벳이 쳐져가지고 이 단단하게 고정된 이런 흑손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를 내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는데 떨어지거나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리벳이 박혀가지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흑손을 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흑손도 있는데 한두 번 사용하실 거라면 이 흑손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흑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런 그 재료 받침대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것도 가볍고 좋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도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으로 비틀면서 이렇게 꺾으면서 재료를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외국 분들, 서양 쪽의 분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런 흡손을 사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돌려가면서 풀 때 내가 이 오른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뜹니다. 그게 편한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그 이제 몸이 어느 쪽이 더 편한가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라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인데 보통적으로 보시면 한 34cm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흑손을 사용을 보통 프로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면을 작업할 때는 저는 40cm가 넘는 이런 흑손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큰 흑손을 사용을 하면 속도는 아무래도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들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속도를 맞춰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런 큰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용하고 나면 그날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거는 30cm 내외에서 자신이 사용을 해보고 뭐랄까 내가 좀 무리가 덜 가는 이 길이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손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믹싱기를 보시면 이 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날을 사용하는데 얘는 전체적인 믹싱을 빨리 하는 장점은 있는데요. 뭐랄까 미세하게 그렇게 이 분쇄하고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회오리 친 그런 날보다는 좀 못하겠죠. 다들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자신이 사용을 해보고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적합한 그 공구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사용하는 흑손하고 그리고 비중하고 사용량 계산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비도 많이 오고 오늘은 본 작업은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얘기를 끝내고요. 또 다음번에 작업을 하면서 흑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라엔즈였습니다.